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손자나 며느리에게 증여로 시간을 벌자. 아까 실컷 설명한 게 이거였어요. 이 사망 전 10년까지는 상속인한테 주는 거는 이제 상속재산에 합산이 되고, 사망 전 5년 이내 거는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손자 같은 상속인 이외의 자들은 5년 이내의 것만, 5년 이내의 사전 증여분만 상속재산에 합산이 되기 때문에 요 기간은 이제 얘네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7년 전에, 사망 7년 전에 며느리나 손자가 이제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증여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상속재산에 합산이 안 되니까 좋죠. 네. 그래서 시간을 뭐 5년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은데 예측이 안 돼. 이게 한 10몇 년 뒤에 돌아가실 것 같으면 뭐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증여해 주십시오 이러면 되는데, 한 6년이나 7년 뒤에 돌아가실 것 같아. 그러면 아들한테 증여하면 좀 불리하잖아요. 이게 이제 상속재산에 합산되니까 며느리나 이제 손자한테 증여해서, 그러면 증여한 이후에 6년이나 7년 뒤에 돌아가시면은 5년 벗어나 버렸으니까 이제 상속재산이 합산이 안 되죠. 그런 장점이 있죠.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특히 가족으로 생각 안 합니다. 이게 내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상가, 과연 뭐를 줘야 자식들이 안 싸울까? 자녀에게 주택 상가 각각 상속은 큰 싸움을 유발한다. 주택이 뭐 10억짜리가 있고 상가가 10억짜리가 있어요. 큰 아들한테는 주택을 주고 작은 아들한테는 상가를 줬어요. 이때는 물론 이제 둘 다 불만이 없었죠. 10억짜리를 받았으니까. 근데 여기 갑자기 뭐 지하철역이 들어선다 그래가지고 이게 몇 년 만에 막 25억이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여전히 10억이에요. 몇 년 뒤에도. 이 둘이 싸움 날 수 있어요. 반드시 싸움 나요, 이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세금보다는 좀 현실적인 부분인데, 뭘 줘야 자식이 안 싸울까? 주택 상가 각각 줄 경우에 싸움이 유발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좀 많이 있어요. 이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5대5로 해가지고, 야, 이것도 니네 형제 5대5로 먹고 지분은 절반씩 등기하는 거죠. 이것도 5대5로 지분 등기해. 네. 절반씩 해서. 이렇게 하면은 아예 싸움 날 일 자체는 일단 없어요. 없는데, 싸움이란 측면에서는 이게 참 좋은데, 그 부동산에 이거 나중에 양도할 때 있잖아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이게 이제 주택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세금이 많이 달라져요. 1세대가 1주택만 갖고 있으면은 이걸 양도할 때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너는 세금 비과세 해줄게 이러는데, 1세대가 주택을 뭐 2개 갖고 있거나 3개 갖고 있거나 뭐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세금이 많이 나와요. 중과세라고, 무거울중자를 써서 중과세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이게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이게 이제 그 뭐 지분이 이제 소수 지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6대4로 줄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지분이 소수 지분이니까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상속주택에 있어서는 그 말이 맞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주택수, 그러니까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주택수가. 근데 주택수 계산을 할 때 이 지분이 소수 지분이면은 원래는 포함이 되는 게 맞아요. 원래는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소수 지분 1개 갖고 있고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주택이 하나 있으면은 2주택자가 돼버리는 게 맞는데, 특이하게도 상속으로 받은 상속주택에 그 주택의 소수 지분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주택수에서 빠지는데, 빠지기 때문에 주택을 설사 이렇게 갖고 있더라도 1주택자로서 혜택을, 비과세 혜택이나 이런 걸 누릴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깊숙하게 들어가면
사실 이 테마로만 1시간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을 해주고, 싸움 측면에서는 지분별로 그냥 5대5로 쪼개주는 게 좋고, 나중에 양도소득세까지 생각을 한다면 주택수 계산이나 이런 골 때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세무 전문가하고 상의를 반드시 하십시오. 네. 이것만 1시간 강의해야 돼요. 이것만. 주택수 이거 엄청 어려워요. 물론 저는 쉽지만. 자, 그 다음에 병원비 재산세 공과금 챙기기도 전략. 이게 뭐냐면 재산에서 부채는 또 빼주잖아요. 부채는 빼서 순자산에 대해서 순자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상속세가 매겨지는 거니까 부채가 빠지는데, 예를 들어서 아빠가 병원비 1억이 나왔는데 이거를 병원비 안 내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거 부채잖아요. 부채. 결국엔 내야 될 거니까 부채라 빠지고, 재산세도 6월 1일 당시에 이제 재산세 의무가 성립을 하게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되는데, 아빠가 예를 들어서 뭐 7월 달에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돌아가실 당시에는 재산세 이제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재산세 고지서가 이제 뭐 7월하고 9월에 날라오잖아요. 날라오더라도 사망일 이후에 날라오더라도 이때 재산세 의무가 이미 성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채로 이제 봐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6월 2일 이후에 사망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나중에 날라오는 재산세 고지서 반영해주면 돼요. 이거를 갖다 부채 성격으로 해서 반영을 해주면 돼요. 왜냐면 결국엔 내긴 내야 되잖아요. 이거 내야 되니까 내긴 내야 되는데, 국세청에서는 사망 이전에 고지서가 날라오지,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았더라도 납세 의무가 6월 1일에 성립했으니까, 성립만 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결국에는 내야 될 돈으로, 언젠가는 내야 될 돈이니까 부채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병원비를 뭐 자식이 되면 큰일까지는 아니고, 큰일 난다는 뭐냐면, 자식이 아빠 재산이 30억인데 병원비가 뭐 1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병원비를 안 내고 있으면 나중에 이거 부채로 공제받으면 되잖아요. 돌아가신 이후에 부채로 공제받아서 29억으로 매기면 되는데, 자식이 효도한답시고 갑자기, 아니면 또 이런 방법도 있겠죠. 아빠 통장에서 1억 빼가지고 이거를 갚는 방법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도 이제 아빠 재산이 줄어드니까 결국에는 29억으로 세금을 두드려 맞을 수가 있는데, 아니 뜬금없이 자식이 지가 효도한다고 지 돈으로 있잖아요. 지 돈으로 1억을 내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그냥 아빠 통장에는 여전히 30억이 있잖아요. 그럼 30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맞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병원비 부분에 있어서는 효자가 되지 말자. 효자 X. 뭐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자, 그리고 상속재산 재분할은 조심해서 하자. 사망이 있고 6개월 이내에 이제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6개월 이내에는 뭐 한번 분할을 했다가 지네들끼리 협의 분할을 했다가 뭐 다시 뭐 또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시 재분할을 할 수도 있어요. 뭐 1대 2대 3으로 했다가 다시 뭐 비율을 조정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이 신고기간 이내에만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징역을 안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국세청에서 과연 야, 너 처음에 이렇게 가졌다가 다시 재분할해서 이렇게 뿌렸다는 거는 네가 이렇게 가졌다가 이를 얘한테 증여한 거 아니냐. 네가 당초에 3을 가졌다가 얘한테 이를 증여한 게 아니냐. 그래서 얘가 3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할이라는 작업이, 분할 이후에 재분할이라는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증여를 문제시 삼지 않겠다. 국세청에서. 이제 그거고요. 물론 이제 상속세 신고 기한이 지난 이후에 재분할을 한다? 이거는 증여예요, 증여.
그래서 실컷 상속세 냈는데 나중에 이제 이때 재분할 하면 또 이제 증여세를 또 추가로 낼 수가 있어요. 추가로. 요거는 이제 그런 뜻이고, 참고로 이제 이게 요 기간 내에 이렇게 둘이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재분할을 했는데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게 부동산이라면 이때 이제 취득 한번 하고 다시 이제 명의를 또 바꾼다고 해서 취득을 이제 명의를 새로 바꿔서 하면은 취득세는 또 봐주질 않아요. 또 증여세는 봐주는데 취득세는 봐주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는 2번을 낼 수가 있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정 승인의 경우 황당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예. 아까 우리 PD님께서 저 쉬는 시간에 이런 걸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아빠가 재산이 우리 PD님이 부자이신가 봐요. 뭐 재산이 30억이 있는데 근데 이걸 몰랐어요. 부채가 40억이 있어.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냅두면 그냥 단순 승인 되는 거죠. 단순 승인 되면은 이 마이너스 10억을 책임져야 돼. 이거 저기 자식들이 본인들이 원래 갖고 있던 고유 재산으로 이거 대출 신한은행 대출 갚아야 돼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단순 승인 하지 말고 한정 승인을 한다 그러면은 장점이 뭐냐면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뭐 재산이 숨겨놓은 재산이 20억 발견되면은 10억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이 한정 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 되고 부채가 추가적으로 또 발견이 됐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30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돼요. 60억 다 갚을 필요 없다는 거죠. 30억만 갖고 나머지 30억을 굳이 자식들이 자기 고유 재산으로 끌어다가 갚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한정 승인의 장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정 승인을 하려고 하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떤 때는 상속 포기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상속 포기가. 왜냐면은 이 한정 승인의 단점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부친이 이제 88세 부친이 구매한 아파트가 4억짜리가 있고 이게 이제 뭐 신한은행 대출하고 뭐 이것저것 대출이 이제 신용대출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6억이 있어요. 담보대출, 신용대출 뭐 다 합하니까 6억이 나와 부채가. 그러면 이거 한정 승인하면 일단 문제 없잖아요. 자산이 4억이고 부채가 6억이니까 마이너스 2억이라 그래 한정 승인하자. 한정 승인했어요. 일단 추가로 재산 발견되면 좋고 나는 자식들 입장에서 좋고 추가로 발견 안 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 돈을 끌어다가 뭐 2억까지 갚을 필요는 없으니까 일견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는데 부동산에 있어서 부동산이 핵심이에요. 부동산에 있어서는 이게 아주 큰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신한은행에서 가만히 안 있잖아요. 경매에 넘길 거예요.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뭐 여러 가지 은행들에서 돈 조금이라도 받아내야 되니까 이제 이 아파트 경매에 넘겨버린다고요. 그러면은 저 아파트가 지금은 이제 시가가 좀 올라가지고 공교롭게도 아빠가 5년 전에 샀을 때는 이게 이제 4억짜리였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실 때 보니까 이게 5억이에요, 5억. 그럼 뭐예요, 이게? 양도가 5억이죠. 4억에 사서 5억에 팔았으면 1억 먹은 거잖아요, 지금. 1억. 국세청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너 인마 1억 먹었으니까 양도세 내야 돼. 양도세.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이 그러는 거죠. 아니, 세금 안 낸다면서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그래요. 야, 인마 무슨 세금을 안 내? 상속세를 안 낸다는 거야, 인마 상속세를. 상속세는 그래 내지 마. 한정 승인했으니까. 근데 양도세라는 거는 부동산에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나오는 세금이기 때문에 양도세는 내야 된다. 예, 이런 논리에 의해서
이거 뭐 한 2천만 원 나올 수 있거든요, 세금. 이렇게 되면은. 그냥 뜬금없이 나 한정 승인했으니까 이제 룰루랄라다 이게 아니고 상속세는 룰루랄라인데 양도세는 2천만 원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은 그냥 좀 찜찜하면 상속 포기로 가라 이거죠. 한정 승인으로 가지 말고. 됐죠? 네, 그래서 세련된 외모와 깔끔한 강의를 자랑하는 천재 전략가의 상속세 세금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